조조는 장로의 항복을 받아 한중을 손에 넣고 하우연과 장압에게 수비를 맡깁니다. 추가로 조홍을 보내 한중의 방비를 굳건히 하지요. 그런데 장압이 조홍에게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조홍은 장압에게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만 장압은 군령장까지 써놓고 군대를 움직입니다. 그러자 유비는 장비를 내보내 장압을 상대하게 합니다. 첫 싸움에서 장비는 뇌동의 계책을 써서 앞뒤로 적을 공격해 승리를 거둡니다. 패한 장압은 탄거의 험한 산에 의지해 수비에 나섭니다. 장비가 연일 싸움을 청하지만 장압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50일이 지나자 장비는 술판을 벌이며 장압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장비의 병졸들이 씨름을 하며 놀자 장압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야심한 밤, 장압이 전군을 거느리고 기습에 나서지만 장비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장비는 장압을 물리치고 곧이어 황충이 하우덕의 목을 베고 천탕산까지 차지합니다. 기세가 오른 유비는 시선을 북쪽으로 돌립니다. 유비의 다음 목표는 정군산을 점령한 하후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정군산 공략에 나선 황충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법정에게 황충을 보좌하게 합니다. 법정의 계책에 따라 황충은 적장 두습을 물리치고 정군산 서쪽의 높은 산을 점령합니다. 적의 군대가 높은 곳에서 자신의 영체를 내려다보자 하후연은 초조해집니다. 하후연이 서쪽 산을 되찾기 위해 출동하지만 황충이 싸움에 응하지 않죠. 싸움을 걸다 지친 하후연의 병사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자 법정이 서산 꼭대기에서 붉은 깃발을 흔듭니다. 그 신호에 응해 황충은 전군을 이끌고 하후연의 영체로 달려갑니다. 놀란 하후연이 황급히 막아보려 하지만 황충의 일격에 목이 달아나지요. 이렇게 황충은 하후연의 군대를 대파하고 유봉이 정군산을 손에 넣습니다. 하후연의 전사 소식에 분노한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오면서 본격적인 한중 공방전이 시작되죠. 이상이 연예에서 탄 거, 정군산 전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는 어땠는지 정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조는 한중을 점령하고 하후연과 장압에게 수비를 맡긴 것은 연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중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후연은 한중을 지키고 장압이 남쪽으로 내려와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갑니다. 217년 장압은 한중과 익주의 경계 지점인 파동군과 파서군을 공격해 그곳의 백성들을 한중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장압이 익주의 입구를 조여오자 유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보내 파동과 파서를 되찾게 합니다. 이에 장비와 장압이 맞붙은 곳이 파서군의 탄거현입니다. 이때 장비의 진면목이 발휘됩니다. 연희의 단순 무식한 이미지와 달리 장비는 지략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장비는 정예병 1만 명을 분산시켜 길게 늘어진 장압의 군대를 곳곳에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장비는 적을 각계 격파했고 대패한 장압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납니다. 삼국지 촉서 장비전을 보면 장압은 말을 버린 채 수하 10여 명과 함께 산의 새끼를 따라 달아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족은 최고의 지장 중 하나인 장압이 장비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 218년이 되자 유비는 장수들을 거느리고 한중 공략에 나섭니다. 이때 선봉으로 나선 장수는 오란과 뇌동이고 장비와 마초가 그 뒤를 바칩니다. 오란 군대가 양주 무도군 하변에 주둔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조는 조홍을 파견해 적을 물리치게 합니다. 이때 조홍의 수하 장수들은 오란을 공격하면 장비가 우리의 후방 보급로를 끊을 것이니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자 조유가 반박하고 나섭니다. 적이 우리의 보급로를 끊으려 했다면 몰래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적은 움직임을 과시하고 있으니 이건 속임수입니다.
적의 병력을 모을 시간을 끌고 있으니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자 조응은 조효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앞서 조조가 조유에게 내가 참군으로 한중에 가지만 대장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조응은 조유를 밀어준 겁니다. 조조가 젊은 조유를 이번 전투를 통해 육성하려 했고, 그 의도를 짐작한 조응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아무튼 조유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오란이나 장비 모두 소수의 병력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조응의 공격에 오란의 군대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 모습을 본 장비는 후방으로 달아났고요. 이렇게 작전이 실패로 끝났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비는 양평으로 진격했고, 이에 대응해 장합의 군대가 광석에 주둔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1만 명의 정예병을 10개 부대로 나누어 한밤중에 장합의 영체를 급습합니다. 하지만 장합은 침착하게 수비에 나섰고 격전 끝에 유비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하지만 유비는 주눅들지 않고 움직입니다. 아마 한중 공략을 제안한 법정이 연이어 계책을 냈을 겁니다. 유비는 진식을 보내 적이 오는 길목인 마명각을 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왕이 방해꾼으로 나타납니다. 서왕이 달려와 진식의 군대를 격파했는데 진식의 병사들은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며 적의 칼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비는 연달아 패배를 당했고 익주의 제갈량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유비의 지시를 받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익주를 평정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한 징병을 하면 민심이 흔들릴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제갈량이 이 문제를 익주 출신인 양홍이라는 사람에게 상의하자 양홍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촉군 태수 법정이 유비와 동행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양홍에게 임시로 촉군 태수를 맡긴 것 같습니다. 물자를 운반해야 합니다. 지원군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양홍을 촉군 태수로 임명하며 중히 여기고 양평관으로 지원군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어 219년이 되자 유비는 본격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자치 통감에 따르면 유비는 양평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정군산에 주둔합니다. 그러자 하우연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 산 옆에 영체를 세웁니다. 그날 밤 유비는 군대를 이끌고 하우연의 영체로 향합니다. 유비군은 영체의 녹각을 불태우며 적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하우연은 장합에게 동쪽을 방비하게 하고 자신은 경무장한 병력으로 남쪽을 경계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동쪽으로 이동해 장합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유비의 움직임에 하우연은 현혹됩니다. 하우연은 자신의 병력 절반을 동쪽으로 보내 장합을 돕게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법정이 유비에게 말합니다. 지금 공격하십시오. 그러자 산 중턱에 대기하고 있던 황충의 군대가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돌진합니다. 이때 하우연은 병사들과 함께 녹각에 붙은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병력의 절반을 지원군으로 보낸 상황에서 한중 방어대장이 몸소 불을 끄고 있었으니 제대로 수비가 될 리 없습니다. 황충이 하우연의 목을 베고 대승을 거둡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합은 패잔병을 거두어 양평으로 달아납니다. 이후 한중 곳곳을 지키던 위군이 양평으로 모여들었지만 적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군산 전투에서 총대장 하우연이 전사하고 많은 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우연의 사마인 곽회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합니다. 장합장군은 나라의 명장으로 유비가 두려워하는 분이요. 지금의 위기는 장합장군만이 수습할 수 있소. 이렇게 대장이 된 장합이 군대를 통솔하자 혼란에 빠졌던 병사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다음날 유비가 한수를 건너 양평으로 쳐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 장수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적은 승리한 기세를 탔고 우리는 병력이 부족하니 한수의 의지에 진을 쳐서 적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곽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배수진을 치면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한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쳐서 적을 유인한 후 적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해야 합니다. 장압은 곽회의 의견을 채택했고 이 계책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위군이 한수 너머에 진을 친 것을 본 유비가 강을 건너지 않은 겁니다. 강을 건너다가 공격을 받으면 강한 군대도 약한 군대에게 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원상의 장수 곽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중 탈환에 나서는 조조와 이를 막는 유비의 싸움, 한중 공방전의 숨겨진 에피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